네, 안녕하십니까. 사형 해결료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형 후 해결료 정책 전반적인 현황이랑 그리고 현재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이 끝난 내용 그리고 임시 저장 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형 해결료 정책 현황은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동안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은 거의 35년 이상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94년 구럽도 부지 선정이 되었지만 활성 단층 발견으로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유치 지역을 공모했는데 공모에 실패를 하였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해서 이때 또한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시설을 분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저준위 시설이 방패장 부지가 아시겠지만 2005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에 걸쳐서 과정이 진행되어서 2015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사용 해결료 정책 포럼이 운영이 되었고 이게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약 20개월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관련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사용 해결료 발생 현황인데요. 총 이제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여러분이 사시는 그 경주에 있는 월성이 중수로이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 저장량이 총 48만 다발이고 여기 그림을 보듯이 가장 포화율이 높은 게 지금 월성 원전입니다. 참고로 포화 시점은 2022년 3월로 재산정되어서 신문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6년 7월에 마련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는 가장 최상위의 우리나라의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16년 7월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해서 정부가 수립을 했고 이 계획은 계획 기간이 30년을 주기로 해서 산자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영구 처분 중간 저장 관련해서는 그 당시 계획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부지에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의견 수렴에서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저장 처분 시설 활용 노력도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또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지향하는 기술을 적시에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시설 운영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그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히 이 영구 처분 및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처분 방식 관련해서는 심층 처분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추천한 방식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건설 계획을 보시면은 실증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 부지 내에 인허가용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을 해서 약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총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에 이것을 연구 처분 시설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부지, 그러니까 영구 처분을 하는 그곳에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당시 기본 계획에서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일정을 보시면 조사 평가가 약 3년, 그리고 설계 인허가 시공 다 합쳐서 총 7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은 당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의견 수렴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옵션이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영구 처분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중간 처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습니다. 중간 처분을 안 할 경우는 영구 처분으로 곧바로 가는 시나리오겠고요. 중간 처분을 할 경우는 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중간 저장을 영구 처분 부지에 할 것이냐, 이게 바로 2016년 기본 계획의 구상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집중형, 즉 한 곳이 되겠고요. 영구 처분 시설을 두 군데 못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중간 저장을 별도 부지에, 즉 영구 처분 시설과 다른 데 할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한 군데 하는 거, 그래서 집중형 중간 처분을 하고 그 후에 영구 처분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또 분산형으로 해서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영구 처분하는 이 시나리오들이 지금 전국 의견 수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원전 내 그 사용 후 해결료 한시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원전 외부의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 시설의 관리 시설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원전 내부에 어쩔 수 없이 사용 후 해결료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전 소재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방향을 세웠습니다. 저장 방식은 국제적으로 기술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중수로 원전은 맥스터를 저장하고 경수로는 향후에 경제성, 수요성을 고려해서 저장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월성과 한빛 원전 등은 그 포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건식 저장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현황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법률안이 고준위 방패물 관련해서 상정이 되었다가 2020년 올해 5월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정부 법안은 여기에 이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이제 임시 저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두 그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에는 마련한 법안에는 중간 저장 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방패물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둘 다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검토위원회, 그리고 재검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정 과제를 제시할 때 이 재검토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후 해결료가 엄청나게 장기적인 기간에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이 워낙 복잡하고 의제도 많고 해서 6개월 동안 재검토 준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했는데, 이 준비단은 그 당시에 환경단체, 원자력계, 지역 주민 등 이렇게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의서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첫 번째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진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제에 따라서 복잡하니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지역 주민 대상, 전문가 대상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되 이제 일반 시민 의견 같은 경우는 전국 의견 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작년 5월에 출범했을 때 15명이었는데 신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그 위원장 및 위원 5명 사퇴로 인해서 현재 1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어서 간단히 전국 의견 수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진행 상황은 이 지역 의견 수렴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1차 종합 토론회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월성원전은 이제 지역 실행기구와의 협약에 따라서 지역 실행기구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종합토론회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돼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발표를 가지고서 결국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검토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대상으로 8개, 전국민 대상으로 5개, 그리고 지역 대상으로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로 1개 의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임시 저장 시설 확충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현재 시나리오 전국 그 의견 수렴에는 지금 임시 저장 시설을 중간 저장 혹은 영구 처분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별개의 이슈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번 발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 임시 저장 시설 현황은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정을 했을 때 월성의 포화 시점이 내후년 3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은 지금 굉장히 그 소위 뜨거운 감자로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수십 년의 그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시설이 더 건설이 되어야 하는지 이 지역에 그리고 이게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 정도 운영이 돼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이번 토론회 때 공부를 하시고 또 수기를 충분히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입니다. 오늘 잘 들리고. 네, 잘 들리세요? 예. 임시저장시설 맥스터죠. 추가 확충 관련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일단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토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그 발표를 들으셨겠지만은 이 전국 내진 지역 공론화 과정 이전에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맥스터 증설 찬성 반대에 대해서 주요한 쟁점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과연 안전한가? 이제 안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경우는 뭐 절차라든가 아니면 법률,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뭐 과연 이 임시 저장 시설로만 남아있을 수 있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력수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 맥스터 과연 확충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면은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실제 발전소가
멈춰서 나중에 해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건식 저장 시설은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왜 꼭 꼭 포화가 된다고만 생각을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거나 아니면 이용률을 조금 낮춰서 천천히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포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일단 짓고 보는 것은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문제입니다. 일단 그 반대를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후 핵 연료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고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특히나 지금 경주 지역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미 원안위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큰 문제 없이 쭉 진행이 돼 왔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찬성하시는 분들은 방사능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맥스터 주변의 방사선 양은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관련되는 중요한 참고 자료들은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났을 경우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 아니다.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십니다. 원안이 기본적으로 맥스터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리히터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걸 원안위에서 확인도 했고 승인을 했으며, 특히나 뭐 경주 지역 지진 있었죠. 그랬었지만은 뭐 맥스터에 전혀 피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진이라는 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7.0 이상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오게 되면 어떡하겠냐. 특히나 지금 경주 지역은 국내에서 굉장히 지진이 위험한 지역이고 특히나 최근에 경향을 봤었을 땐 지진 빈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그 다음에 뭐 정책, 법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맥스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지어져 있는 맥스터가 이제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반면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각 원전별로 마련하게 돼 있는 거지 그 원전의 일부부인 맥스터에 대해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건설이 지연됐을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전에 위협이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사고관리 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확연히 인증을 받은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6월에 제대로 제출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좀 길긴 하지만 쭉 한번 읽어보면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통 그냥 한마디로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에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맥스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맥스터와 같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그 관계 시설이다. 예, 이제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다.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봤었을 때 그 원안위는 물론 법제처도 이 법에 따라서 임시저장 시설은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중간 저장, 그다음에 영구 처분 시설이 관련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제 이 법상의 관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후 핵 연료가 잠시 저장돼 있는 습식 저장소만을 의미하는 거다. 원안법상의 관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연료 물질 취급 및 저장 시설인데 핵연료 물질과 사용 후 핵연료는 별개의 의무로 관계 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이제 그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관계 시설 내지는 관련 시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상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쟁점은 그 주민 의견 수렴인데요. 요건 먼저 밑에 참고 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그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건설 운영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래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시설은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영구 처분 시설이지 맥스터와 같은 임시 저장 시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제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아마 특히 이제 경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신다는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이름은 이 맥스터 임시 저장 시설인데 이거 있다 보게 되면은 뭐 중간 저장 시설, 뭐 영구 처분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맥스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사실 영구 처분 시설이라는 게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임시 저장 시설이지만 계속 놔두다 보면은 거의 굉장히 오래 동안 있는 영구 처분 시설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말고라고 하는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방패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지금 이 논의의 대상인 맥스터는 설계 수명이 약 50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인 이 맥스터의 경우는 중간 저장 시설로서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맥스터 찬성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일단 법에 따라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 자체가 설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 그 발표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국 공론화에 있는 참여하시는 시민 참여단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임시 저장을 영구 처분화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중간 처리 내지는 중간 저장 내지는 영구 처분 시설이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발전소 돌아가다가
저거 좀 사용 핵 연료 저장을 할 수 없어서 결국에 가서 월성 2호부터 4호기가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맥스터를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는 분들, 좀 그럴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월성 2호, 2, 3, 4호기가 정지하게 되면은 그 발전소를 돌리는데 부과가 되는 지방세, 그 다음에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주시가 지금 지방세입이 약 한 1925억인데요. 월성 2, 3, 4호기 관련 지방세는 130억 원 정도 되고요. 뭐 지원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한 195억, 그러니까 전체 지방세입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세수 감소, 직접적인 그 세수 감소 이외에도 어쨌든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뭐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특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경주시 전체 예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조 원이 넘는데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월성 1호기가 일단 연구 정지됐었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발전소가 정지하게 되면 이제 해체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해체 기간에는 그 해체에 관련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다 이제 발전소를 멈추냐 마느냐 관련돼서 이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향이 없다,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성 2, 3, 4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발전 설비 용량 전체를 다 합쳐서 2%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수요 시 설비 예비 비율로 봤었을 때는 26.7%이기 때문에 2, 3, 4호기가 정지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맥스터 찬성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설비 예비율은 26.7%지만 공급 예비율은 7.7%밖에 안 되고 그렇게 봤었을 때 1.76은 작은 비중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비 예비율이란 말이 나오고 공급 예비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설비 예비율을 하게 되면 모든 발전소가 설비되었을 때 각 발전소가 전부 다 풀로 돌아갔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력 공급은 공급 예비율. 근데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소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밖에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덜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내는 양인 거죠. 그걸로 봤었을 때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설비와 공급은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터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쨌든 맥스터 월성 2, 3, 4호기가 정지가 되면 어쨌든 그냥 바로 끝나지 않고 LNG 발전을 돌렸을 텐데 그 LNG가 꽤 비싸다. 아마 이제 그 월성 2, 3, 4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1.8조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기타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그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성 2, 3, 4호기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 약 한 뭐 6년에서 9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 만들어졌고 아직 나름 작동을 잘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맥스터 건설 증축을 통해서 돌릴 만큼 돌리고 쓸 만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이 월성 2, 3, 4호기 뭐 30여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겠죠. 이런 시설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시키는 거는 이건 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 계시고요. 반면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중저준위 그 방패장 유치를 할 때 2016년 고준위 방패물 다 반출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약속이 이행이 됐었다면은 뭐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일단 약속한 거 이행해야 되지 않겠냐, 지적을 하시고요. 특히나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론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일찍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튼 좀 고민하실 내용들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하고 숙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원주현입니다. 오늘 사용해결료 건축제작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해결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해결료 다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경수로 해결료 다발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수로, 즉 월성 2, 3, 4, 5기에 사용되는 해결료 다발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 해결료 다발은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이 해결료 다발 안에 해결료 봉이 있고, 이 해결료 봉 속에 여러분 왼쪽 상단 그림에 있는 펠렛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펠렛은 산화 우라늄으로 만듭니다. 해결료를 원자로에 집어넣었을 때 펠렛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때 핵분열 생성물 등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방사성 핵종이 붕괴되면서 붕괴열과 방사선이 나옵니다. 해결료를 원전에 집어넣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넣기 전의 해결료를 사용 전 해결료 또는 신연료라고 하고, 넣었다 뺀 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부릅니다. 사용 전 해결료와 사용 해결료는 외형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 해결료는 펠렛에서 일어난 핵분열과 다양한 핵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방사성 핵종들이 방사성 붕괴 때문에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 해결료를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사용 해결료를 원자로에서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물속에서 하거나 특수 제작된 용기와 장비를 이용합니다. 사용 해결료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원전에서 꺼내진 사용 해결료의 붕괴열과 방사능은 1년 만에 초기 양의 100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나면 거의 1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원자로에서 사용해결료를 꺼내면 습식 저장소로 옮겨집니다. 습식 저장소는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겼으며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습식 저장소의 물이 사용해결료에서 방출된 열을 식혀주고 방사선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월성 원전의 경우 습식 저장소에서 사용해결료를 6년 이상 냉각한 후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이 건식 저장 시설에서는 공기를 이용해 사용해결료 열을 식히고 금속 용기와 콘크리트를 이용해 방사선 방출을 막습니다. 이러한 사용해결료의 습식 및 건식 저장은 기술적 난이도가 큰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저장 경험을 통해 안전성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등 중수로 원전을 운영 중인 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월성 원전도 30여 년 동안 건식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 왜 건식 저장 시설, 즉 맥스터가 왜
추가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월성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은 85%, 건식 저장 시설은 97%가 차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월성 원전 사용해결료 저장 시설은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장 시설이 포화되면 원자로에서 태운 사용해결료를 꺼내 저장할 공간이 없으므로 새로운 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월성 2, 3, 4, 5기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성 2, 3, 4, 5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습식 저장 시설에서 6년 이상 보관되어 있는 사용해결료를 이동 저장할 수 있는 건식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건설된 맥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된 맥스터는 총 7개 모듈로 사용해결료 16만 8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추가 맥스터는 슬라이드 그림에서 빨간색 줄로 표시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맥스터에는 월성 1호 해체 시 습식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사용해결료와 월성 2, 3, 4, 5기를 설계 수명까지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용해결료가 저장됩니다. 맥스터는 길이 21.9m, 폭 12.9m, 높이 7.6m의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맥스터 한 개 모듈에는 금속 실린더 40개가 들어가고 이 실린더 하나에는 중수로 사용해결료 60다발을 저장하는 가스켓 1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맥스터 한 개 모듈은 24,000다발의 사용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맥스터 7개 모듈이 모두 건설되면 총 16만 8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건설되는 맥스터는 슬라이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맥스터의 안전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맥스터는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자연내를 이용하여 사용해결료를 열을 시킵니다. 자연내류 현상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순환 설비나 전기 공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사용해결료 냉각이 상실되지 않는 고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맥스터 외벽과 상부는 약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해결료는 바스켓과 금속 실린더에 담겨 있습니다. 바스켓, 금속 실린더, 콘크리트 박체 등이 사용해결료 방사선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다중의 방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안전위원회도 올해 1월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맥스터에서 최대 가상 사고가 일어나도 주변 방사선량이 현령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중의 방벽 덕분에 월성 건축 저장 시설 운영 중에도 시설 주변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자연 방사선율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맥스터군요.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볼 텐데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정확한 건 재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재보러 가실까요? 네.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소리가 무서워요. 네, 여기 보시면 0.11 마이크로시버트라고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가요? 이 정도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이라는 게 인공 방사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방사선도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사과나 바나나 그리고 밥까지도 조금씩 방사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원전 밖에서 방사선 양을 재도 이 정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전이 없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높은 0.14 마이크로시버트를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재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이걸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방방 곳곳 한번 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양남 주상절리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가문사터 3층 석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마이크로 시버트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강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5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는데요. 맥스터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보문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 마이크로 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경주시 내 주요 장소에서는 모두 맥스터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사선 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맥스터 안전은 언제나 맑음!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맥스터로 인한 방사선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시설 안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지진인데요.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맥스터도 규모 약 7.0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맥스터 내진 설계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직 저장 시설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사용 해결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인지 사용 해결료는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크게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 해결료는 다중의 방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맨몸으로 사용 해결료를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건직 저장 시설에서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월성 본부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방사선 피부가 걱정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작업자들이 건직 저장 시설 주변을 스스럼 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용 해결료 노출돼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면 다른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해결료가 경주로 몰려온다는 것인데요. 아마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원전도 순차적으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중수로인 월성 원전 해결료는 다른 지역의 경수로 원전 해결료와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또 사용하는 저장 용기도 다릅니다. 따라서 중수로 사용 해결료에 맞게 설계된 맥스터에는 월성 원전 사용 해결료 이외의 다른 어떠한 사용 해결료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30년간 안전하게 관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면 위험해진다라는 오해로 인해 맥스터 추가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터는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원전 해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품질 좋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성 원전은 깨끗한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월성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맥스터 추가 건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경주시와 우리나라,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를 위해 과연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뭐 한 표 달라고 지금 유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두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마음은 뭐냐면은 내 고향 경주에 내가 만약 일반 시민이라면 정말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 내가 정책 결정자라면 이거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두 마음으로 오랫동안 제가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종합해서 이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넘겨주세요. 오케이. 제가 이 전문가 검토 그룹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되던 주요 의제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했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칙. 이게 지금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 시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어떤 원칙을 할지, 그 다음에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임시 저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부지는 그러니까 중간 저장이나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는 어떻게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임시 저장하고 관계되는 특히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 시설이 진짜로 정부가 마련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차원하고 하나는 기본 원칙, 요 2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시저장시설, 지금 우리 경주에 논의되고 있는 그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그런 뭐 찬성이나 반대나 그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중간 저장과 영구 저장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원칙을 보면은 중간 저장이든 영구 처분이든 기본적으로는 정부 책임입니다. 중앙정부. 경주시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책임하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전부 같이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안전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국민이 누가 우리의 국민인가? 크게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하나는 예를 들면 경주나 이런 해당 지역에 되는 그런 우리 그 지역 국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이 폐기물은 뭐 경주 문제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간 저장이나 이 최종 처분장이 들어가는 곳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특별히 고려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역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문제는 현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 미래 세대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다 합의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저장하고 최종 처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임시 저장 시설 이거 추가하려고 중간 저장이나 아니면 뭐 최종 처분장 논의하는 거 뭐 쇼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중간 저장 연구 처분장을 마련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는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원칙을 하나 정했는데, 뭐냐면 의사결정의 가역성과 나중에 저장해놓은 거 다시 꺼내서 회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추가하지 않는데, 이거는 연구 처분에는 좀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중간 저장 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원칙을 추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의논하는 과정에 거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간 저장 시설의 뭐 필요성, 중간 저장 시설을 뭐 여러 군데서 만들든 아니면 한 군데 집중해서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중간 저장 시설이 만드는데, 그 중간 저장 시설을 연구 처분하는 곳에 바로 그것에 이제 할 것인지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보니까 이 재검토위원회도 이거 뭐 하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뭐 자기 생각 안 맞다고 나가버리고 이래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체로 중간 저장 시설하고 연구 저장 시설, 처분 시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 여러 곳에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이렇게 연구 처분할 곳에 가져와서 같이 중간 저장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맥스터를 추가 건설해 놓으면 앞으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거 저는 뭐 원자력을 원래 옛날부터 이런 걸 염려해서 원자력은 사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주 가서도 여러 번 그때 의원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가 닥쳤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겠죠. 중간 저장 시설은 건설하는데 한 7, 8년이 걸리고, 세계적으로 보니까 기대하는 게 한 50년 단기, 장기는 한 100년 정도의 시설을 중간 저장 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발표하는 과학자들 내용을 쭉 보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9.11 사태가 일어나고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중간 저장 시설에 덮개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산속에 넣든지 해서 그 대형 항공기가 와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대비해서 중간 저장 시설을 최근에는 설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스터 추가 건설해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4.15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임시 저장이 한 50년까지 간다면 중간
저장 시설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50년 간다면은 그거는 지금 최근 설계 기준에 봐서는 뭐 아까 보니까 뭐 전혀 뭐 문제 없다 하는데 그것은 옛날 사고 방식이고 평화로운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거 예상치 못했죠, 그죠? 코로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중간 저장 시설로 정도까지 장기로 간다면 그것은 지금 최근 설계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처분 시는 지금 제가 이리 와서 보니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워낙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발표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 강의하는 거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거 원자력 발전 기술보다도 이 처분하는 기술은 훨씬 뒤떨어지고 투자도 안 돼 있고 과학자들도 훨씬 적고 이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처분하는 기술에 기초나 개념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그 부지가 적합한지 안 한지 평가하는 기술이라든가 관리 기술이라든가 설계 기술, 성능 테스트하고 뭐 안전성 실증하고 하는 그 이론 말고 실제로 하는 그런 기술들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몇 %인지 이래 보니까 대체로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선도국의 기술 수준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중간 저장이나 연구 처분 기술이 처분장이 들어서려면은 그 전에 연구시설 URL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싶은데 이게 건설해서 먼저 20년간 해봐야 돼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허가도 신청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잘해야 지금 2040년 초반 돼야 처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은 정부가 이 임시 저장 시설 해야 되겠다 하듯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간 저장 시설을 서두르면은 10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 처분 시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사일로가 1991년에 밖에 나와서 저장되기 시작했어요. 임시저장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그 91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됐죠. 그래 앞으로 지금 사일로가 지금 수명이 204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더 하면은 거의 한 50년 정도 저장이 되는 중간 저장 시설에 맞먹는 그런 개념으로 시민들께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쟁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추가 건설하는 게 적법하냐 위법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법한지 안 한지는 법원에 가서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고. 이거 뭐 관련 시설이냐 아니면 관계 시설이냐 이 개념 가지고 뭐 임시 저장이니 아니면 그냥 한수원에서 그냥 취급하는 그런 뭐죠? 이게 관계 시설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관계 시설이다. 그러니까 습식 저장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 그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 법의 해석의 문제인데 관련 시설인지 관계 시설인지 우리 시민들이 알 게 뭡니까 그런 거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연료 물질로 취급해서 저장과는 별개이므로 관계 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 아마 똑같이 있었던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월성은 다른 경수라고 달라갖고
그 발전 효율에 비해서 그 연료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게 이제 캐나다의 그 중수로를 갖고 왔는데, 캐나다 중수로를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경우는 여기서 그 핵연료가 나오면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부대 시설이 아니고 핵연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앞에 우리 문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과학자들을 믿습니다. 믿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다음 미래 확실한 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자체도 우리도 예측 못하고 내 인생 하나도 앞으로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 원자력은 근데 그 기술의 문제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원자력 발전 논의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역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갈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과학자들 믿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안정성에 관해서 사고 관리 계획을 내는데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냈어요. 2019년 6월 달에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원래 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추가 건설에 대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사할 때는 그 심사 자료에는 사고 관리 계획서가 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 필요 요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을 뭐 어떤 이유에서 제출을 되지 않아서 안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여튼 없었다 하는 걸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참석했으면은 여기 나오지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참석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안위도 2번 회의 개최해갖고 그 뭐 안정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2번 개최해갖고 이제 추가 건설하자 결정을 내가 투표까지 했는데, 과거에는 투표를 안 하고 같이 그냥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엔 투표까지 해갖고 조금 사실은 졸속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검토는 좀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내진이라든가 방사선량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또 오랫동안 운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는 뭐 평상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주저리 우리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갑니다. 가서 가는데 뭐 전혀 걱정 염려 안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 그러면, 아까 중간 저장 시설을 감안한다면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론화를 하는 건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거기 뭐 기기 추가 건설한 기기들 다 안에 갖다 놨다면서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결정해야 그냥 뭐 밀어붙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의견에 관계없는데, 그래도 의견을 수렴한다 하니까 참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도 경주역 앞에서 그냥 데모하고 하는 거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반대하고 뭐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이 그냥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이 중립성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들어와서 찬성 반대가 서로 하면서 지역민도 들어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을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은 그 2년 후에 추가 발전을 그냥 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저장시설을 건설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언론에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신뢰성. 제가 한 문구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설령 모든 사실, 수치, 뒷받침하는 증거, 원하는 지지를 얻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성공은 했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신뢰성을 얻었을까요? 이거는 저는 좀 특히 선도국에 비해서 우리는 원래 신뢰성도 좀 정부 신뢰성도 낮았는데 다가
다시 말해서 약속해가 실천을 안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약속을 해도 잘 못 믿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중간저장시설을 1997년, 20년도 전입니다. 거기에 원전 부지 이외에 딴 지역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988년도에. 1998년도 10년 후에 중간시설 규모까지 결정하고 이제 방식까지 하겠다 했는데 2016년을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2008년까지 이전에 착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좀 이렇게 좀 급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우리는 이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중저전이 추진할 때 시의회 의장이 제 친구고 뭐 추진 그걸 하는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가 제 친구고 전부 다 저 친구들이 전부 다 앞장서서 지역 경제 살리려고 유치할 때 저는 좀 신중하라 하고 뭐 특별히 반대도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걸 믿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도까지만 참으면은 넘겨주실래요? 참으면은 이 고전의 폐기물이 나간다 하는 인식을 했으면 정부가 뭐 약속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믿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믿고 그냥 이 정도 중저준에는 우리가 작은 위험으로 큰 위험을 내보내자는 그런 취지로 동의를 해갖고 뭐 엄청나게 높은 수로 해갖고 왜냐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경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우선 거기에 뭐 병원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경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앞장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 중저준이 처분장이 그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20년인데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약속 위반이든지 아니면 아까 법정에서 보는 적법성 볼 때는 불법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론화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래서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넘어갑시다. 경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자료에 보면 뭐 연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확 줄어드니까 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뭐 세 수입 자체로 봐도 한 10% 된다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나누면 크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뭐 3천억도 오고 했지만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 큰 뭐 경주 시민들 경제, 시청 경제가 아니고 시민들 경제 위협이 와서 그걸 보고 찬성하자 이렇게는 나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 왜냐하면 실제로 이 큰 돈이 아니거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주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를 좀 깨뜨리면서도 함께 해가 뭔가 추가 건설을 하려면 이 돈도 큰 돈인데 큰 돈이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요겁니다. 주민재단 같은 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건 뭐 제 제안이 아니고 우리 이미 그 권고위원회 그 연구를 해갖고 그쪽에서 그 정부에도 제안하고 뭐 경주시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 말만 해놓고 실행 안 하면 신뢰만 자꾸 깨지고 실제로 제시해갖고 실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타 지역에 지금 오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여러 원자력 발전 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도 곧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그
그 임시 저장 시설도 뭐죠? 이게 더 이상 추가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주가 이거 경주 보니까 신뢰를 할 만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좀 추가 건설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중간 저장 시설 그 시나리오가 아주 스케줄대로 제시되고 있고 앞에 정책 결정 제도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좀 독립적이고 책임적이고 이런 산자부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 종합해서 독립적인 책임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 법을 그 경주에 추진하기 전에 중저준위 처분장 들어가는 곳에 지원하겠다는 거 법대가 정부가 잘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믿고 서로 투표를 하고 서로 유치해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도화도 명확하게 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도 가고 한다는 것을 하면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건설을 하려면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고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길었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마침 또 경주에서 나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해서 특별히 굉장히 이제 애착이 있는 문제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그 15분까지가 원래 패널 토론인데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20분까지 패널 토론을 하는데요. 아까 그 오전에도 그 발표가 있었고 지금 두 분도 다 비슷한 이슈로 발표를 해주셔서 크게 임시저장 시설 관련된 이슈는 첫 번째 이게 정말 필요하냐, 그는 원자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랑도 좀 관련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자체가 방사능이 노출이 적고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가 특별법 위반 여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지역 경제 영향 이런 거,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걱정이 혹시 이게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역의 어떤 불안감, 이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될 텐데요.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각각 찬반 입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지질자원연구원의 그 박이석 박사님 나와 계신데 아까 다들 동의하시는 것처럼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이게 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기 사고나 지진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게 생겼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해서 먼저 박 박사님께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의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의 안정성의 이슈가 되는 것을 살펴보니 아마 이제 대형 항공기에 의한 폭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항공기에 대한 이제 폭격은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전소가 우선 타겟이 될 거지, 건식 저장 시설이 타겟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좀 더 잘 아는 지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고요.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 돌, 암석 등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속도가 저희는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고, 이 집안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구조물의 피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의 세기가 크다는 것은 흔들림이 커지는 거고, 흔들림이 커지는 것은 가속도가 크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입니다. 그걸 1G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중력 가속도와 집안 가속도의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이냐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발생하는 지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냐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진이 동일한 크기라 하더라도 발생한 지점과의 거리 또는 측정되는 구조물이 위치한 집안의 상태 등에 따라 집안 가속도는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같은 힘을 주더라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아니면 힘을 받는 그 구조물이 어떤 상태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 설계를 할 때는 지진의 규모, 진도를 엄밀하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 가속도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이제 문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이 과거에는 0.2G로 했다가 신고리 3, 4, 5기부터는 0.3G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됐고, 맥스트에서도 마찬가지 0.3G를 설계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진 규모로 보면 0.2G였을 때는 규모 6.5가 되고요. 0.3G가 되면 규모 7.2로 이제 환산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진 규모를 이야기할 때 규모 1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이제 그냥 숫자로 5, 6, 7, 뭐 1, 2, 3, 4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지진 규모 하나가 1이 증가할 때 에너지는 약 32배가 필요합니다. 1이라는 에너지로 1의 규모가 있다면은 32의 에너지를 가져야지 2의 규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규모를 1에서 3이 되는, 이게 2배 차이가 난다는 약 1000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 5와 7의 에너지 차이는 10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설계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러면 규모 5짜리, 6짜리의 이제 그 발생 가능성을 연도로 볼 때 재현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현주기가 어느 정도냐 라고 해서 이걸 100년을 볼 거냐, 500년을 볼 거냐, 1000년을 볼 거냐, 2000년을 볼 거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 재현주기도 구조물이 특등급이냐, 1등급이냐, 2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자력 시설들은 다 특등급이고 재현주기 2000년 이상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2000년 동안에 발생하는 지진이 얼마짜리일 거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단순하게 그 건식 저장 시설의 수명이 50년이라고 할 때 2000년은 짧다고 볼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내일 당장 우리가 50년, 2000년이 아니라 내일 당장 그만한 크기의 규모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료와 발생 가능성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주 지진 5.8 이상은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러한 것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설계 기준 자체가 7.2까지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건식 저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발표하신 두 분의 얘기도 듣고는 싶지만 계속 넘어가면서 앞서 쟁점이랑도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진 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사실 이게 그 어떤 기술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정서적인 면, 그리고 아까 그 김종달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그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고 여겨지는 그 특별법 18조죠. 그래서 거기 2016년에 다 빼가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고, 이거를 임시저장 시설로 부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임시가 맞냐,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은 과연 지금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패물 이 시설이, 그래서 이제 맥스터를 건설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과연 특별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이슈랑 같이 연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논의해 보면 좋을 게, 결과적으로는 손해 저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관계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장되고 있는 것 자체는 핵 폐기물이라고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김종대 교수님과 문지영 교수님 아까는 발표만 해주셨는데 지금은 좀 의견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 이제 법적인 이슈, 어떤 이거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문 교수님 좀 짧게, 그리고 김 교수님도 짧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맥스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핵연료 물질, 즉 핵연료 물질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우라늄 235가 천연 우라늄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감손 우라늄 가치도, 감손 우라늄까지도 핵연료 물질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서 빼낸 사용 핵연료 자체만 본다면은 그런 핵연료 물질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핵연료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 시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도 또 동일한 의견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관련 시설이나 관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런 정비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의 법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관계 시설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달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문 교수님 꼭 법정화하신 교수님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장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관계시설 그랬습니까? 근데 이 중간하고 연구처분 시설도 그러면 뭐 법적으로는 그거는 명확하게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번에도 우리 원칙 정할 때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슨 뭐 중간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걸 일원칙으로 올려놨었어요. 근데 우리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이건 원자력 발전하기 위해서 중간하고 연구 처분장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저장 시설인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법적으로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재판날지 모르겠는데 임시저장이라 그러면 제 인식으로는 저도 뭐 오랫동안 옆에서 원자력을 지켜봤는데 그 원자력 그 발전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돔 안에 있는 습식 저장하는 그거를 임시저장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문 교수님이 뭐 폐기물 저 연료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밖에 나와 있는 거 사일로나 맥스터하고 중간 저장 시설이 큰 차이가 안 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법은 그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금 뭐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잘 해갖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밖에 나오가 사일로든 맥스터 형식이든 건설해갖고 만약에 이거 임시저장 이거 추가하는 거를 막 서둘러 놓고 중간 저장을 다음 정부로 또 넘기고 이래가 50년 넘어가면은 그 실질적인 중간 저장 시설하고 뭐 차이가 나는가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박이수 박사님, 우리 뭐 다 사이가 좋고 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진 7.2가 그게 이거 저 밖에 나와 있는 그 시설에도 해당됩니까? 그거 할 때. 그 사일로나 맥스도 내진 설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아까 문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 지금 맥스터도 마찬가지로 0.3G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다면 규모 7.2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체계상에서 임시저장하고 중간저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서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저희 법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저희 법이라고요? 원자력안전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이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을 보게 되면은 사용핵연료 중간 저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용핵연료를 발생한 자로부터 인수받아서 처리 또는 연구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는 것을 중간 저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사용 해결료를 발생하는 발생자가 인수 처분 사업자,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원자력 환경공단이죠. 원자력 환경공단이 그 처분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것을 우리가 임시 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습식 저장 시설이든 건식 저장 시설이든 발생자, 즉 한수원이 자기가 그 발전소 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는 그 자체만을 갖고는 임시 저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 기간 자체가 50년이다 몇십 년이다 이 기간을 가지고 임시 저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사용 해결료를 처분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그 단계 그거를 갖다 우리가 임시 저장이라고 보셔야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론적 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임시 저장 개념하고 이론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소송 중에 있어요? 법제처 물론 해석은 되어 있는데 법제처가 지금 재판을 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 임시 저장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문 교수님 한 50년 그거 놔둬도 되겠네, 그죠? 그럼요.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는 그거 상당히 매우 제가 잠깐만 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너무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살피고 아무리 살펴도 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저는. 근데 뭐 개념적으로 뭐 임시 저장 지금 한수원하고 지금 뭐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하고 구분해가 지금 여기 관할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임시저장 개념이다. 이런 논의하고 지금 법적인 소송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법적인 소송이라고 한다는 거는 관련 시설과 관계 시설에 대한 거고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보게 되면 사용해결료 중간 저장이란 원자력 연료로 사용된 해결료 물질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 근데 지금 관련 시설하고 관계 시설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갖고 지금 언론하는 거지 지금. 그거 개념 정의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이라 한다면 임시 저장 시설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전위 특별법 18조에 말하는 사회 관련 시설이라 한다는 것은 법제처에서 해석한 바로는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문 교수님 그렇게 명쾌하게 아까 안전도 설치가 무슨 홍보 요원처럼 해가 그냥 발표하시고 교수님이 말인데 좀 실망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처럼 법적인까지 그렇게 뭐 명쾌하게 하시면 되게 주민들 설득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 거 갖고 지금 관계시설 갖고 관련 시설 갖고 지금 용어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용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맥스터라고 한다는 것은 안전성 그다음에 그것들이 얼마나 지역경제 매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재판하듯이 판결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 문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약간은 느낄 수 있잖아요. 기간이 문제 아니다 하고 이래 돼버리면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50년 가겠네 하면 어떻게 디펜스 하겠습니까? 네. 마련 못하면 중간 처분. 연구 저장 시설이라는 게 50년 동안 그거를 갖다 아니 중간 저장 시설요. 중간 저장 시설. 되면은 글로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거를 몸 만들지 못하고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신뢰성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신골 요르코기는 설계 설명이 60년이에요. 거기 습식 저장 시설 60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거기다 상해균료를 전량 보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 보관하는 거 기간이 60년.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러면 습식으로 사전에 그 안에서 60년 보관하도록 충분하게 만들든지 지금 와서 밖에 내놓으면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시민들이 저보다 더 인식을 못할 겁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사전에 그 안에 만드는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자꾸 설치하고 50년, 60년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책도 없으면서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민들 설득하겠어요? 나는 시민들 설득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김 교수님, 문 교수님 발표자로 이미 말을 충분히 하셔서 제가 중간에서 약간 이제 토론을 죄송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양비론이 아니고 이제 양시론인데 저쪽도 맞을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의 김 교수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원자력계에서 이 이슈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원자력 안전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경주 시민의 입장에서 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가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이게 그 습식 저장소에서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습식 저장소에서 꺼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제가 관련한 타력 그쪽을 읽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많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원자력계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아까도 다 나왔던 것이긴 한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기간 그게 5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그 범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물속에서 꺼낸 다음에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시민 참여단 여러분이 저희가 오전에 양쪽 입장을 잘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판단을 하실 거로 보고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세 분께서 딱 이제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 일단 중요한 건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예컨대 그 안전성 그리고 특별법 위반 아까 관계 관련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나 영구 처분 그러니까 최소한 중간 저장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이것도 아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분께서 한 1, 2분 정도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순서를 해서 박이섭 박사님부터 해서 그다음 김종달 교수님, 문 교수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네. 하여간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김종달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과거부터 벌써 20년 전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천을 못하고 실행을 못한 것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재공론화를 통해서 빠르게 어떤 형태의 방향이 되든 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 약속은 믿을 수 있다. 중간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10년을 더 하더라도 중간저장시설이 이후에 만들어지고 글로 옮겨갈 거다는 신뢰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좀 원래 중간하고 연구처분장만 제가 좀 검토하고 여기 임시저장 여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 핀란드나 스웨덴도 자기들 발전소 건설하면서 어디에 처분할지 그 언론을 했는데 이제 와가 아직 중간처분장 처분지도 마련 안 해놓고 지금 안정하다 그러고 믿으라 하고 난 기술적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맥스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거 누가 공감을 못 합니까? 그거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나오고 과학적으로 몇 달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포화가 돼 간다 그러고 추가 건설을 못하면 발전소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가동을 확 줄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중간하고 연구 처분장 마련을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맥스터 추가 건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 못지않게 이거를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저 조금만 있으면 모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나오는 폐기물 저장이 다 포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폐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올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꾸 경주만 자꾸 누구 책임? 경주 책임 아니잖아요. 원자력 그 연구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책임이지 왜 시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냥 따르라 그러고 합니까? 그걸 잘 설득해서 아예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그 2005년도에 했던 것처럼 법을 만들어서 뭐 그 저 중간 저장하고 연구 처분장을 위한 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 시민들에게 보여주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 시민들은 무조건 옛날처럼 지금 정부에 와서 그나마 좀 원자력 관련 아닌 사람도 들어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옛날에는처럼 일사분리로 막 추진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해야 됩니다.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비의 사용 그 방법이나 그 제도를 좀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이나 연구 저장 시설에 대한 정부의 스케줄을 좀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 교수님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찌하다 보니 또 원자력 산업계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저는 경주에서 제가 한 12년 살았거든요. 그걸 살면서 경주에 있는 그 동경주 지역, 특히 많은 주민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그쪽 지역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맥스터를 건설하고 하는 게 잘못 연결이 된 것 같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맥스터를 건설하는 거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발전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부가 성실하게 좀 그리고 또 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그 맥스터 문제 때문에 이것과 어떤 지역을 발전시켜주는 이 문제를 갖다 연결시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 자체가 이번에는 어쨌든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공론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맥스터를 건설하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또 발전시켜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분리를 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와 토론 모두 성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후 패널 토론에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참여단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